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진짜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 덥기까지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 교재 36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겸용주택의 비과세. 그럼 우리가 지난 말미에서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이 되면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거예요. 뭐 1세대, 한 세대인데 흔히들 말하는 이제 상가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주택. 네, 우리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뭐 밑에가 이제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룸이 있는 거죠. 이런 집을 갖다가 이제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문제는 이 원룸 부분이야 뭐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다가구로 보는 거니까 1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상가 부분이다. 그러면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도 상가 면적이 뭐 클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면적에 관계없이 뭐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자. 그러면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됐을 때는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뭐 60이 되고 상가 면적이 40이 되면은 이때는 전부 100을 주택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100 모두 다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물어본 적도 있었고 반면에 만약에 주택 면적이 40이 되고 상가 면적이 뭐 60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 그러면 주택만 비과세 준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번이고 이걸 2번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케이스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1번 케이스가 유리하겠죠.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토지, 같이 움직이는 요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즉, 이에 딸린 요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토지분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총 토지 면적을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도시협박은 10배 범위 내에서 따져서 미니마이즈만큼 비과세 주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건 같았을 때는 이렇게 안분 계산해서 면적을 따져서 둘 중에 미니마이즈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례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3배, 5배 의미가 어떤 거냐?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용도 지역별로 도시형 내 용도 지역별로 배율을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 여러분들 맨날 암기하시는 주거, 상업, 이런 공업. 자, 이런 지역은 이제 3배까지. 그 다음에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 지역이 됐을 땐 5배까지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사례로 가면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주택이 이렇게, 상하주택이 있는데,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뭐 60, 그 다음에 상가로 보는 면적이 40. 그러면은 전부 100을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딸린 요 대지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그럼 상업지역이 됐을 때는 주거 여기가 10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00 곱하기 상업지역은 몇 배? 3배가 되겠죠. 3배. 3배. 그러면 300까지를 우리가 주택의 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000에서 300을 뺀 나머지 1000에서 300을 뺀 나머지 700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면적 제한을 둔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우리가 밑에 사례 문제가 있어서 사례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1세대 배우자가 있는 1세대 2년 보유 이건 다 만족한 건데 다만 요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을 우리가
7억 원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 면적이 80이 되고 상가 면적이 120이면은 이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방금 위에서 했었잖아요.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크면은 어떻게 한다? 요거는 주택 부분 비과세 해주고 얘는 비과세 해주고 상가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에 딸린 토지 면적은 우리가 800제곱미터가 됩니다. 800. 그러면 건물 면적도 비과세 과세 면적으로 나눴잖아요. 건물 면적도 비과세 과세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토지 면적도 나누자 이거예요. 토지 면적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전체 요 땅이 있으면 토지 면적이 800이잖아요. 800. 그 다음에 주택으로 보는 면적은 80이죠. 80. 그러면은 일단은 비과세 면적이 80제곱미터 곱하기 자, 얘가 녹지 지역이 되면 녹지 지역은 방금 위에서 5배 썼죠. 그 다음에 주상공지역은 3배. 예,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5배가 된다. 그러면 얘는 400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400제곱미터. 네. 자, 요 범위 내에서. 다만 얘는 지금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이 안 분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비과세, 여기는 과세를 하자고 했으니까 자, 요 한도 내에서 해주되 요거를 나눠보자. 요 면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다만 요 면적이 요 범주, 요 한도 내에 걸려 있으면은 다 비과세 받는 거고 이 면적이 이거보다 더 크면은 여기까지만 비과세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요 한도 내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80이니까 800에서 자, 어떻게 한번 주면 될까요? 800 곱하기 자, 전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 더하면 얼마예요? 80하고 120 더하면 200이죠. 그 중에 주택 면적이 8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0이잖아요. 200. 그러면 428, 450. 네. 그러면 5, 4, 20. 40%. 그러면 320제곱미터 되겠죠. 320제곱미터. 자, 그러면 320제곱미터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돈에 들어와 있나요? 한돈에 들어왔죠.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체 800 중에서 320제곱미터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우리가 480제곱미터까지는 과세를 해주면 되겠죠. 네, 과세를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찾는 것은 과세 면적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가 120, 그렇죠? 건물 120, 토지는 48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네. 자, 다시요. 건물 면적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비과세 주고 나머지는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된 거고 토지 면적은 안 분한 거죠. 800을 80에 120, 200분의 80. 그래서 우리가 40%다 비중이. 그러면 320제곱미터 되는데 다만 그 320제곱미터를 다 비과세 줄 거냐는 위에서 방금 한도를 구했잖아. 한도. 80에 5배까지를 해준다. 그러면 400을 한도로 하는 거니까 400 한도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320까지 된 거고 320을 빼주면 480이 과세 면적이 되겠죠. 해석이. 자, 이해되시겠죠? 이 이상의 내용이 여기 또 요약이 됐으니까 이걸 보시고요. 어쨌든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그런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례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26회 때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또 출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가구 주택.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룸 다가구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인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모여 삽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으로 해석합니다. 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해석해요. 단독 주택. 네, 단독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단독 주택으로 해석하니까 다가구를 임대 관리하다가 통으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임대 관리하다 통으로 이제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전체를 뭘로 보자? 하나로 보자. 전체를. 그럼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전체가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주택법을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얘도 고가주택이 안 되면은 우리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 그렇다면 고가주택이 되면 어떡하냐. 고가주택 규제가 되겠죠. 고가니까. 그래서 우리 비과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양도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빙고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12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가주택의 정의를 보시면 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0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요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15억에 만약에 팔았다. 근데 1세대 1주택이다. 근데 12억을 넘었다. 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주는 것이 아니라 12억 초과분, 12억 초과분만큼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겸용주택에 우리가 고가주택 이것도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내용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하기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자인 고가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거주자가 2021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고가주택을 2023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 2021년도 취득한 다음에 2023년도 양도입니다. 그러면 뭐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장기 보유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느냐. 자, 여기서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취득해서 2023년도에 파는 거니까 3년이 안 되는 거죠. 네, 21년도에 사서 23년도에 파는 거니까 3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보유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장특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안 된다. 네. 그렇다면 2번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자,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였죠? 실거래가였죠.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네. 교수님 기준시가도 있었지 않았나요? 그거는 임대할 때. 부동산 임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됐을 때는 1고가주택의 임대는 과세한다라고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1고가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10억을 넘어가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자,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게 이제 공식인데, 자, 요 공식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곱하기, 요걸 산시로 쓰면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한다. 이 얘기예요. 네. 12억을 차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에서 12억을 빼는 거. 예, 요 공식 외워두시고요. 4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같은 맥락이에요. 양도가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자. 네. 그래서 요거만큼 과세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다가구 주택을 구획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자는 거죠. 이런 경우일 때는 단독주택으로 보자.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우리가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고가주택의 정의는 여러분들 이거 잘 봐두시고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답은 어쨌든 여러분들 2번이 되겠죠. 2번. 기준시가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칠판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분이 1세대 1고가주택이고 2년 보유가 돼 있다. 자, 이런 조건이 돼 있을 때만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요 집을 10억 주고 샀어요. 10억 주고. 그럼 10억 주고 샀는데 요게 20억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그럼 어쨌든 12억을 넘어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가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돼요?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부과시켜야 돼요. 10억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해야 됩니다. 네. 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요 비율만큼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매도가액은 20억이 되는 거죠. 20억분의 그 다음에 20억에서 우리가 2억을 빼주면 8억이 되는 거죠. 8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428, 45, 20. 그러면 얘는 54, 20. 40%가 되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10억으로 과세할 것을 우리는 40%만 해주자. 그러면 10억이 40%가 되면 얼마가 돼요? 4억 원이 되겠죠. 4억 원. 네, 4억 원. 그러면 10억으로 과세할 것을 4억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40%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1세대 1고가주택 2년 보유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충분히 사례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 면제와 경감인데 이 파트는 뭐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양도세 면제 경감. 면제 경감은 양도세 감면을 말해요. 감면. 근데 그 감면이 100%다. 100%. 그리고 대신 감면은 감면 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어야 돼. 승인을 얻어요. 네, 이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후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자, 바로 8년 이상 작용 농지에 대한 감면이에요. 8년 동안 작용을 해라.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작용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제촌작용이랍니다. 내가 제촌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8년 이상을 농사를 짓다가 작용하다가 농지를 팔게 되면 양도세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럼 농지가 제촌인데 물론 내가 그 지역에 살면 좋아요. 그 지역에 제촌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요즘은 다 뭐 시골에서도 뭐 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짓는 땅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근처에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좀 떨어져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떨어져 살 때 직주거리 최고 몇 메타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떨어져 살면은 직주거리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까지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지 소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바로 이때 경작을 한다는 것은 오늘 가볍게 본인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거주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50% 이상은 자기 노동력에 따라 경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학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 기억조항이에요. 보시면은,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년 중에서, 전체가 8년 중에서 6년은 작용을 했는데, 그냥 농사만 지은 거예요. 농업. 근데 이분이 6년 뒤에 2년 동안 자, 농업을 하면서 이분이 농어촌 공사에 농어촌 공사 합격을 해서 공사를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엇이 주업이냐? 공사 다니는 게 주업이냐? 농업이 주업이냐? 이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4천이다. 그러면 이때는 요 경작기간 2년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이분은 8년을 못 쳤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옛날에 요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투잡을 뛰는 농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해석이. 자, 그래서 대신 감면은 비과세는 뭐 얼마가 되든 다 비과세를 받는데 대신 요 감면은 한도가 있어요. 감면 한도 범위 내에서 이걸 해주고 그 한도가 1년 동안은 1억 원 한도, 5년 동안은 이제 2억 원 한도로 감면이 됩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지 대토라는 것은 대신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하는 새로운 농지를 받는 거. 자, 대신 얘도 감면이 되면은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조건은 있었죠.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는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로만 읽어두시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새로 농사를 짓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역시 감면 한도가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간은 1억. 최대한 5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갖다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뭐 5년 이내에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대토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2억 법리에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제6절의 양도세 계산 구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차 한잔 마셨으니까 또 할까요? 네, 바로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세 계산 구조. 이거는 뭐 우리 기본 1, 2월 강의 때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우리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고 실제 계산 문제로 해서 사례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잘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시망 때는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건 1, 2월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계산 순서를 일단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외운 다음에 이제 껴 맞춘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계산 순서가 맨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양도 차익이 있죠. 양도 차익.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양에서 장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외워볼까요? 양에서 장기를 빼. 장기 뺍니다. 그러면 소곱창이 나와요. 소곱창. 그럼 소곱창은 간, 천엽, 기본 안주랑 같이 먹어야 돼. 간, 천엽, 기본 안주랑 같이 먹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온다. 요거예요. 자, 다시요. 양에서 장기를 빼. 그럼 소곱창이 나오고 소곱창은 기본 안주를 빼주면 과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받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러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기타 경비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아주 뭐 축약해 가지고 아주 얘기가 잘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또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의 원칙이 뭘로 돼 있어요?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해라.
그러면 실질 거래가액이면은 실제 이제 매매계약서 쓴 거, 취득할 때 쓴 거, 그 계약서 통장에 입금한 걸 비교해서 그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하라.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만 추계가 있어요. 추계가 있으면 추계. 추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화재 등으로 소실을 한 거예요. 소실.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화재 등으로 소실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순위는 매매 사례, 그 다음에 2순위는 감정가, 3순위는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 매매 사례 없는지 아니면 감정을 받은 사실 없는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는 없는지로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매매 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그럼 여기는 매감기, 여기는 매감 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환산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 환산가라는 것은 양도가액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실거래가 의무제니까 알겠는데 취득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이것을 환산합시다 이런 뜻이 이걸 환산합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환산가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만 이제 이 환산을 취득한 지 5년도 안 돼서 양도하면서 환산하게 되면 이걸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정가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5%만큼을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비, 기타 필요 경비라는 것은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 두 번째 기타 경비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공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경비 빼주고 기타 경비 빼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오죠?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 그러면 그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빼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장기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주자. 자, 뭐 더 자세한 걸 또 나중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한 사람은 뭐 공제를 받고 장기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 아무런 것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공제라는 거를 해줍니다. 기본 공제. 최소한 소득 유형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유기간 관계없이 다 공제를 해주고, 그럼 이걸 빼주고 나면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과표예요, 요게 과세 표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좀 달라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걸 이제 보는데, 그렇다면 양도 차익부터 보자, 이거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은 내가 부동산을 사서, 분양받아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시세가 올라서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는 걸 말하죠. 네, 샀는데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양도 차익은 판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그에 들어간 경비를 빼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필요 경비. 그러면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니까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양도책의 산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다. 동일 기준. 동일 기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동일 기준은 즉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의 상황에 따라서 취득가액도 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만약에 실거래가야.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제 발생된 것으로 가고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 발생된 것으로 가자 이거예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가 되면 얘도 실거래가로 가자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차감을 시켜주고 요거를 차감시켜서 우리가 차익 선정을 해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동일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고시된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자. 이런 개념을 동일기준 원칙이라고 합니다. 동일기준 원칙.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취득은 뭐냐면 이제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땅하고 뭐 땅값과 건물 가격이 애매모호해. 그냥 퉁쳐서 얼마 이랬을 때는 이제 나중에 안분하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안분하자. 그러면 안분은 이제 정부가 만든
취득가격, 양도가액. 예,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인 기준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하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양도가액과 취득 산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산정 방식이 원칙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예, 이게 대원칙이야, 실제. 그럼 양도가액도 실제, 취득가액도 실제가 되는 거죠. 해석이요. 네. 추계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넘어가서 따져볼 게 있어요.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뭐냐? 여기서는 우리 쭉 넘으면 382페이지 가볼까요? 382페이지. 자, 382페이지 가보시면 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요거요. 우리 1, 2월 때도 요거 제가 강조했었는데 여기다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요. 바로 요 내용을 이제 위에다가 정확히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대원칙은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다. 맞죠? 그래서 얘는 원칙이 뭐냐면 실지거래가액이에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가자. 그럼 실지거래가액이니까 실제 판 금액, 실제 살 때 들어간 금액의 차익을 산정하자 이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실거래가는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취득가액 경비, 그 다음에가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양도 직접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차감을 시켜주면은 양도 차익이 돼요. 양도 차익. 지금 이런 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필요 경비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필요 경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필요 경비니까 국세청에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 경비는 취동그라미, 자동그라미, 양동그라미 뭐가 돼요? 취자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에 필요경비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 항목,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취득과 연계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들어갑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 비용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세금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러면 보유와 관련된 세금 비용은 들어갈까요? 얘는 안 됩니다. 보유세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와 관련된 세금 비용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도 인정이 안 돼요. 상속세 증여세는 한번 세금 맞으면 이게 세금이 꽤 큽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세 컨설팅이나 이제 증여세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뭐 같이 연계해서 세무법인과 연계해서 이렇게 자문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상속 증여세가 이게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이게 뭐 몇천 단위가 아니거든요. 상속세가 억 단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인정해줬다가는 그럼 양도세는 양도세에서 요 세금 비용이 뭐 취득가액 못지않게 올라가 버리면 거의 차익은커녕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월 과세 우리 2월 과세 특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월 과세라는 것은 나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타인에게 미루어서 수증자에게 미루어서 양도하게끔 하는 제도. 이것이 2월 과세인데요. 자,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뒤에 가서 또 봅니다. 그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약정이자 들어갑니다. 약정이자 인정해줘요. 약정이자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약정이자는 인정되는 대신 여기 보시면 지연이자는 안 돼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연이자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거를 왜 인정해 줍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주의할 게 이겁니다. 주의할 게 바로 요 얘기예요. 보시면 주택 구입 시 우리가 대출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요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인정될 것 같은데 요거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요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들어가는 소송비, 화해비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자본적 지출액인데요. 자본적 지출액. 근데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말이 뭐냐면 반대말이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요거는 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니까 계량비, 수선비, 그 다음에가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된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정의가 그 앞에 있어요. 앞에 걸 한번 볼게요. 앞에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같은 거 내용연수를 연장. 내용연수라는 게 뭘까요? 자산의 수명, 양도 자산의 수명을 말합니다.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예,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은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비용, 네, 변경.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 설치, 이게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빌딩 등의 피난 설치, 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엘리베이터, 그렇죠? 뭐 원래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이 건물을 팔 때 당연히 건물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은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요 D입니다. 요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요. 방 확장 공사 비용, 공사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발코니 확장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비용. 그래서 양도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하거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각종 공법상의 개발부담금, 예, 개발부담금도 들어가요. 우리 개발부담금 아시죠? 네, 항상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 목적으로 부담금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해서 재건축 부담금도 매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은 그 비용의 지출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수선비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가 각종 공법상의 부담금, 네, 부담금.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적격 증빙이 인정이 돼야 돼요. 적격 증빙. 그러면 적격 증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증빙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뜻이 있죠. 수익적 지출액은 뭐라고 됐습니까?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도장이 뭘까요? 페인트 칠하는 거, 방수, 도배장판, 뭐 우리 동네 이제 철물점 같은 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지 양도 자산의 가치를 올려줄 만큼 중요한 비용 지출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양도 직접 비용이 있는데 직접 비용. 자, 직접 비용이라는 것은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양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무적인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무적인 비용을 다 총칭해서
직접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증권거래세라든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죠.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발생한 신고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증비, 인지대라든가 그다음에 명도비가 뭐 이제 세입자 내보내는 비용이죠. 이런 비용을 다 총칭해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적격증빙이 있습니다. 적격증빙. 적격증빙은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다 이거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아니면은 뭐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네. 요런 걸로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 걸 말하겠죠. 물론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네. 수치 보관하거나, 네. 수치 보관하거나 아니면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확인됐을 때는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분실할 수 있어요. 그럼 분실하면 이거 못 찾을까요?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이거 조회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나오잖아요.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그래서 신고서 작성비, 세무 관련 비용, 뭐 공증비, 계약서 쓴 거, 소개비, 채권 매각 차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사면 채권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각종 공법상의 부담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소송비도 들어가고,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감가상각비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의 소송 화해 비용을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비로 산입했다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소득이라는 건 뭐냐? 예, 다른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 등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임대소득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감가상각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감가상각은 어때요? 우리가 건물을 사면 건물과 대지 지분이 있다. 그럼 감가상각은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될까요? 토지에 대해서 될까요? 그렇죠.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매입하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말할 거예요. 건물분.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우리 결혼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지금의 1,000원이 차후에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은 퓨처 밸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은 프리젠트 밸류가 되는 거죠. 해석이. 네. 그럼 이걸 차금이라고 하는 거죠. 차금. 그럼 차금이 얼마가 돼요? 9,000원이 됩니다. 이것이 9,000원이 돼요. 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면 요 10,000원을 1,000원으로 끄어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을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다운될 거,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점점. 요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하고, 요 10,000원을 1,000원 맞춰갈 때 이거를 떨어 나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상각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런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우리가 임대할 때도 경비로 써먹을 수 있고요. 기장하면서 양도할 때도 경비로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임대할 때도 써먹을 수 있고 양도할 때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할 때 써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도할 때는 써먹을 수 있느냐 없냐?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임대할 때는 써먹었어요. 그럼 양도할 때는 써먹을 수 있느냐 없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임대할 때는 써먹지 않았다면 양도할 때는 써먹을 수 있고 임대할 때 써먹었다면 양도할 때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바로 이제 요 얘기예요. 요거. 임대할 때 써먹었으니까 양도할 땐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얘는 다른 소득, 임대할 때 써먹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경계 확정. 경계를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입니다. 조정금. 자, 여러분들 조정금이라는 거 지적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죠? 조정금.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확정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확정하다 보면은 면적이 증가될 수 있고 조정금을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면적이 감소가 되면 조정금을 받죠? 그럼 만약에 조정금을 수령하면
면적이 감소가 돼서, 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면적이 감소가 돼서 오히려 내가 조정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금을 만약에 수령했다. 조정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 내죠.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이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네. 근데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이 있었을 때는 얘는 경비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왼쪽에 있고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양도처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않는 것은. 그러면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일단은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취자양,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취자양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1번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대출금 이자 언뜻 생각하면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얘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자 채권을 매입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조정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사면은 채권 매입하도록 돼 있고 그 채권을 만기까지는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만기 전에 은행에다가 양도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당연히 뭐 제값을 못 받는 거니까 차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거 경비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전에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 그러면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가 증가된다. 주택 가치가 증가된다. 이거예요. 가치가 증가돼요. 그럼 방 확장 공사비는 증가된 거니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4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 자, 이거는 양도 직접 비용이 들어갑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무적인 비용, 세무적인 비용을 다 총칭해서 우리는 신고 작성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 중개보수도 양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여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대출금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는 우리가 약정 이자는 들어가는 거죠. 약정 이자는 들어가는데 대출금 이자는 안 되는 거고 지연 이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지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그에 따른 기타 경비가 뭐 있어요? 무슨적 지출에? 자본적 지출에. 그래서 그 비용이 지출되면 자산의 가치 올려주거나 내용연수를 늘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가 양도 직접 비용이 있다. 그럼 이걸 빼고 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실지 거래가액을 할 수가 없더라. 이 정도인 거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소실됐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추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추계 방법. 그럼 양도가액의 추계, 취득가액의 추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의 추계 방법이 있겠지요. 자,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면 요게 이제 요약 정리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자, 이건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쭉 올라가면 이 얘기죠. 자, 이 얘기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네. 양도가액을 모르겠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소실, 뭐 요즘 뭐 산불들 많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죠.
그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실지 거래가액과 뭔가 좀 유사한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뭔가 유사한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1순위가 혹시 주변 매매 사례가액은 없는지를 보자 이거. 매매 사례. 주변 매매 사례. 근데 가장 유사 매매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아파트가 그래요. 아파트는 같은 층의 면적에 이거는 유사 매매 사례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매매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로 가요. 감정. 대출 감정. 근데 그 감정가도 없다면 국세청 고시가격인 기준시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매감기가 되겠죠. 매감기.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불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순위는 매매 사례, 2순위가 감정가, 3순위가 환산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기준시가인데 자, 환산가가 있다는 거, 환산가가 있다는 거. 그럼 아유, 다 지워졌네요. 환산가. 자, 근데 여기는 환산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주의할 점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없고 취득가액만 환산가액이 있습니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는 거냐를 볼게요. 자, 이 순서 외우셔야 돼요. 매감기, 매감한기. 그럼 매매 사례는 말 그대로 양도일 전후,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이 있었던 거. 자, 역시 얘도 전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 사실이 있었던 거. 자, 3번의 별표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공식이 보니까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 있으면 걸로 가고 없으면 매매 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이 뭐 한 1억이 있어요.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취득금액을 몰라. 분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항상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즉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겠죠. 네, 그 고시된 가격이 바로 기준시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 조회를 한 거죠. 네. 기준시가 조회를 하니까 여기가 8천이 되는 거고 여기는 4천이 됐다 이거 4천. 자, 이런 경우에 이 금액을 구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해볼까요? 양도 당시 금액이 얼마예요? 1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8천, 취득 당시가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천분의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8천분의 4천이 되잖아요. 4천.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러면 1억에 2분의 1이면 얼마가 돼요? 환산 취득가액은 5천이다. 5천이다. 이거 5천. 환산 취득가액 5천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천. 그럼 1억에서 5천 빼주면은 얘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는? 차익이 5천이 된다 이거죠. 차익이 5천. 차익이 5천이다. 이 얘기입니다. 5천. 자, 이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환산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죠. 갑이 특수한 게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가액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순서가 방금 위에서 그랬었죠.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죠. 그러면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매매 사례. 1순위가 매매 사례. 2순위가 매감, 감정가. 그렇죠? 3순위가 환산가. 4순위가 기준시가가 되죠. 그렇죠? 매감한기. 자, 따라서 얘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네, 2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 중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그거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차 한잔 마셨죠? 자, 저희 교재 384페이지로 갑니다. 38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384페이지. 자, 요 파트는 바로 이제 어떤 얘기냐? 예. 아,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84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니은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란 말이 있죠. 자, 여기다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양도가액을 내가 모르겠다. 그럼 이걸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로 가자. 그렇죠?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매매사례 감정가 환산 또는 기준시가로 가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가자? 계산공제로 가자. 계산공제로 가자. 이 얘기죠. 계산공제. 그럼 계산공제라는 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 등의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환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1순위가 매매사례, 매매사례. 그럼 얘는 무조건 앞에가 매매사례가 있든 감정가액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시가의 3%를 곱해서 가격을 환산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기준시가냐? 자,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본적 지출액은 우리가 수선비 등을 말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매매사를 얘도 매매사로 가면 되는데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아파트는 있지만 토지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있다가도 없어요. 근데 항상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거든요. 이건 매년 국세청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우리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 기준시가 조회를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3%를 하자. 그럼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선비 등은 그 가격을 알아내려면 수선업자, 인테리어업자들이 본인들의 가격을 오픈시켜 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원가를 오픈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사장님 이거 원가는 얼마세요 원래?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우리가 기준시가로 하고 거기다 3%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차익을 산정해주는 그런 룰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A, B, C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차근차근 외우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토지 건물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는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 3%를 인정해주고 또 유년 말점은 미등기일지라도 얘는 1000분의 3을 해줍니다. 미등기일지라도 해줘요. 그러면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됐을 때는 100분의 3, 3%가 되고 미등기일지라도 얘는 해줍니다. 0.3%를 해줘요. 0.3%. 네, 0.3%. 등기일 때는 3% 되고 미등기일지라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 임차권은 설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취득 당시, 역시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자, 이때 유념할 점은 양도 당시가 아닙니다.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기타 자산 등은 취득당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요 A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A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미등기일지라도 얘는 1000분의 3이 됩니다. 0.3% 0.3% 미등기일지라도 해준다는 거 0.3%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개념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계략적으로 계산,
계산은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할 때, 이때 계자가 우리 학계론 할 때 그 이 계자예요. 계자. 그 계자. 경비를 계략적으로 인정하자 이거야. 계략적으로.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좀 칠판 보실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도 당시 금액을 모르겠다.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금액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 비용도 모르겠다. 그럼 이걸 추계하자.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거죠. 양도 차익이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매매 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 기준시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취가를 모르면 매매 사례, 그 다음에 감정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환산 또는 기준시가로 가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금액이 매매 사례가 있으면 매매 사례면은 요 금액이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요게 없으면은 요게 이제 감정가, 그러면 감정가 있으면 감정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그럼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계산 공제로 하자. 계산 공제. 얘는 계산 공제액으로 가자 이거예요. 계산 공제로 가자. 자, 요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다. 요거예요. 그러면 요 취득 시점에 기준시가에다가 3% 곱해주자. 그러면 만약에 매매사례 가액이 1억 원이 되고 요 금액이 8천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인 요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더 적겠죠. 그럼 얘가 이제 5천이 되는 거예요. 얘가 5천. 자, 그러면 얘는 기준시가가 5천이 되는 거니까 5천에 대해서 3%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5천에 30%면 1,500이고 3%면 15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공제액은 150이 됩니다. 150. 네, 얘는 150이 돼요. 150. 자, 그래서 얘는 1억에서 우리가 8천을 빼주고 150을 해주자. 그러면 8,150이 되는 거죠. 그럼 1억에서 8천 빼주면 2천, 2천에서 150이면 얼마야? 1,850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은 1,850이다. 양도차익은 1,850이 되는 겁니다. 1,850. 네. 1,850. 그렇죠? 네, 이렇게 돼요. 1,850만 원이 양도차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1,85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양도가액이나 취가액은 매매 사례 감정가를 말 쓰지만 계산 공제를 할 때는 항상 존재하는 가격인 기준시가로 조회를 해서 거기에 3% 등의 비를 곱해주고 설사 이것이 미등기가 됐을지라도 0.3% 10분의 1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4번. 요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출제가 됐었고요. 요 내용이 바로 요 확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1, 2월 달에 안 풀어드렸는데, 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사례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니까 환산 취득가액하고 방금 말씀드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더했어요. 자,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요 더한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1억 원이 나온 거야. 1억 원. 1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 원으로 이제 다 추계해가지고 1억 원으로 추계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1억 원으로. 자, 이걸로 이제 추계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장롱을 치운 거야. 장롱. 매도할 때 장롱. 요 장롱을 치웠어요. 요 장롱을 치웠다. 그럼 매도할 때 이 장롱을 치웠을 때 장롱을 치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다발로 발견이 되더라 이거야. 장롱을 치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다발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을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 직접 비용을 다 모아 보니까 이걸 모아 보니까 요 자본적 지출에 가고 양도 비용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 금액이 이 증빙들을 모아 보니까 꽤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게 이제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모아 봤더니 요 금액이 대략 1억 2천이 되더라 이거예요. 1억 2천. 요 금액이 1억 2천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억이 되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1억 2천이 되더라 이거예요. 1억 2천. 1억 2천. 그럼 이 경우에는 요 1억 원과 1억 2천과 비교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1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1억 2천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금액이 더 큽니까? 1억 2천이 더 크죠?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비 인정받는 게 좋아요? 1억이 좋아요? 1억 2천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2천이 좋겠죠. 1억 2천이 1억보다는.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큰 금액, 즉 기억의 금액이 니은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니은의 금액을 경비를 할 수 있다. 즉 유리하게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뭐 더했는데 얘가 1억 2천이 아니라 1억 2천이 아니라 뭐 해보니까 뭐 한 9천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9천밖에. 응?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1억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1억으로. 그 이때는 이제 우리가 1억으로 해주겠다. 이때는 우리가 따져가지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따졌는데 이게 더 크다면 이걸로 가고 이게 더 크면 이걸로 가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 방식이 됐을 때는 이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거저의 값의 상가 건물 양도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느냐가 돼 있죠.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비를 선택하자. 자,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당시 금액이 5억 원인데 취득 당시 금액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시가 자료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따져보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있는 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양도 금액이 5억 원인데 취득 당시 금액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기준시가 조회를 하고 요 기준시가 조회를 해서 요 자료 가지고 이걸 구해내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죠? 4억, 취득 당시가 2억. 얘가 4억 원이고 얘가 2억 원이잖아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얘는 환산 취득가액. 자, 지금 우리 환산가 구하는 겁니다. 환산가는 양도 당시 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4억이죠. 4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2억 원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잖아요. 2분의 1. 그러면 5억 원의 2분의 1이면 얼마가 돼요? 그렇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 환산가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2억 5천. 자, 그 다음에 계산공제. 계산은 어떻게 해요? 취득 당시 균시가 자 2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원 곱하기 몇 프로? 3% 등의 비율을 곱하자. 그럼 2억 원에 3%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면 6천이 되고 3%면 600이 되겠죠. 600이 되겠습니다. 600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 금액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억 5천6백이 되겠죠. 그러면 5억 원에서 자, 5억 원에서 2억 5천 빼주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자, 그럼 600을 빼주면은 2억 4,400. 그래서 원래는 2억 4,400으로 이제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5억 2억 5,600이 됐으니까. 자,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하면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기에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가 2억 6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발견된 비용이죠. 발견된 비용이야. 물론 발견이란 말은 없어요. 발견 써놓으세요. 발견된 비용이 있더라. 그럼 방금 위에서 그랬잖아요. 환산 취득가액에다가 계산 공제액을 다 크로스 했는데 혹시 발견된 비용이 있었는데 그 발견된 비용이 더 크면 이 발견된 비용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발견된 비용이 더 크면 이 발견된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발견된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6천만 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는 2억 5천6백으로 했는데 발견된 비용이 더 커. 2억 6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억 6천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2억 6천만 원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화하는 방향이니까
5억에서 2억 5,600을 빼주는 것보다는 2억 6천만 원 빼주는 게 더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5억에서 결론적으로 5억에서 마이너스 2억 6천 2억 6천을 빼주면은 요 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요 차익은 2억 4천만 원 되겠죠. 2억 4천만 원이 된다. 2억 4천. 자, 차익은 요거는 2억 4천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2억 4천. 그래서 5억 원에서 2억 6천을 빼주면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2억 4천만 원. 네, 정답은 이번에 2억 4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네. 자, 정답은 2억 4천. 네. 2번이 되겠죠, 2번. 네. 요 이제 해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환사가 구하는 거 잘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를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좀 어렵지만 연습을 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 산식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관련 내용은 이제 좀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가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한 거예요?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식 두 가지를 공부한 거죠. 원칙은 실지 거래 가액이다. 원칙은 실지 거래 가액이고 예외가 추계다. 실지 거래 가액은 실지 양도 가액에서 실지 들어간 취득 가액에서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빼주자. 그러면 차익이 나오죠. 추계가 됐을 때는 추계 방식, 양도 가액의 추계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계산공제로 하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소득금액을 구하는 건데 양도 차익을 위해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실거래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추계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 방식이 원칙이고 추계가 예외가 됐었죠.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가, 예외가 추계다 이렇게 썼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시켜주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차익을 줄여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일정 프로테이지 요거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정 프로테이지를 공제해 주는 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공제 적용 대상이 있겠죠. 자,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거, 네. 땅, 건물, 등기가 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라. 이겁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걸 수 있겠죠. 부동산이니까. 다만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다. 조합원의 입주권. 네, 조합원의 입주권이다. 그러면 조합원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부터 조합원 입주권도 있고요. 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부터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을 수 있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은 가능한데 승계조합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데요. 일단은 국외 소재 자산, 해외 부동산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등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년 미만. 그다음에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 원래 이분들도 이제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바로 요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해외에 있는 거 안 돼요. 그럼 베트남 하노이에다가 뭐 아파트를 사뒀는데 수익형 아파트를 그건 장기 보유에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등기도 안 되고 단기 3년 미만의 단기도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적용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대상이 있는데 적용 대상이 배제 대상은 일단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되고요. 미등기 양도 자산 안 되고 3년 미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입주권 이외의 양도 자산도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제액입니다. 공제액. 이때 공제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특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자.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 공제율 방식이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곱하기 2%. 자, 얘는 매년 2%씩 계산됩니다. 매년 2%씩. 매년 2%씩 계산이 돼요. 매년 2%씩. 그러면은 3년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하면 3이 6%, 4이 8%, 5, 20, 6, 22, 7, 24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30%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6에서 30% 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6에서 30%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매년 2%씩 공제를 줍니다. 그래서 6, 20%에서 15년이면 30%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어떤 주택일까? 요거는요. 고가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연 4%씩 해줍니다. 예,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연 4%씩 공제를 해줘요. 얘는 네,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연 4%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분이 뭐 8년, 그러니까 1세대 1고가 주택이고 뭐 2년 보유해요. 대신 아무리 1세대고 2년 보유해도 얘는 비과세는 안 돼요. 비과세는 안 되는 대신 양도 차익에서 차익을 줄여주는 장특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해석이요. 그럼 이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얘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 거주 기간별로 보유기간별로 나눠서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뭐 8년 보유 6년 거주를 하였다. 8년 보유 6년 거주를 하였다. 이거예요. 8년 보유 6년 거주를 하였다. 그러면 이때는 8년 보유 6년 거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8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때는 100분의 32% 공제를 해줍니다. 32%. 그 다음에 6년 거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6년 거주일 때는 100분의 24% 된다는 거죠. 그러면 32%에다가 24%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32%가 되고 여기는 24%가 됩니다. 자, 그럼 도합 합치면 얼마야? 57% 되는 거죠. 도합 합치면 2에 4니까 6이죠. 56%가 돼요. 그럼 도합 합치면 얘는 56%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되면 얘는 56%니까 5,600이 되겠죠. 5,600만 원 공제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별로 거주 기간별로 공제를 해주자.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고, 이렇게 사례가 있었을 때는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인지 요거는 이제 사례로 이렇게 등장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뭐 10년 이상 보유하면 여기는 40%, 만약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 그러면 여기 40%, 여기 40% 돼요. 그럼 도합 80%까지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 보유 기한입니다. 보유 기한. 보유 기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얘는 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요 기간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 시기, 양도 시기 배웠었잖아요. 매수, 매도. 그러면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했었죠. 그다음에 2월 과세. 원래 징여를 받으면 징여 받은 날이 되는데 2월 과세는 징여 후 양도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징여한 배우자 또는 직기존 미속이 취득한답서 기산 시작하자. 그다음에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자,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기업 등이 있으면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가업 상속을 받았을 때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우대할 목적으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특공제의 금액이 커지겠죠. 아까 기간이 길수록 공제를 커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입주권은 자, 요 빌라. 자, 여기 빌라에 빌라. 그럼 빌라가 있으면은 요 빌라가 허물어지고 그럼 빌라의 취득일로부터 네, 요게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 떨어지면 요게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을 해줍니다. 그럼 요 인터벌 동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 상속이나 징여가 있으면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징여일 때는 징여 받은 날이 된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자산별로 공제 준다. 그러면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가 뭐 한 3년 보유하고 있었고 건물도 한 4년 보유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산별로 토지도 공제, 건물도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산별 각각 적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투표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투표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느냐? 없다. 100분의 70. 그러니까 미등기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미등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특공제 적용이 된다. 3년 이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2년 6개월이면 3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년이 안 되는 2년 6개월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장특공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자, 얘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안 되는 거니까. 자, 4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매년 8%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예요.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8%씩 4%씩. 그래서 아까 토지 건물 등이 됐을 때는 매년 2%씩. 그래서 6에서 30%까지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별 4%, 거주 기간별 4%, 최대 40%까지 공제. 그러면 44면 8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자,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보유기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다. 왜냐하면 12년이니까 자, 상가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매년 2% 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매년 2%. 그러면 12년이면 어떻게 돼요? 24% 되겠죠. 24% 공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공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 390페이지를 보실까요? 390페이지. 기본공제죠.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왔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위에서 계산했던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본공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공제인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본공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일단 공제 대상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보다는 좀 가리지 않겠죠. 기본이니까. 우리가 뭐 좀 다른 편입니다만 여러분들 술집에 가면은 딱 앉으시면 기본 안주 깔아주잖아요. 네. 그 뭐 맥주를 한 병을 시키든 두 병을 시키든 뭐 다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가 아니에요. 따라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관계없이 공제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1년이든 1개월이든 다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이때 유념할 점은 자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 유형별로 공제를 연 250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공제 방식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유형이 다르면 다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분이 홍길동 씨인데 자 이분이 홍길동 씨가 되는데 이 홍길동 씨는 이제 뭐 토지, 주식, 파생, 신탁 그러면 토지도 250, 주식도 250, 파생도 250, 신탁도 250 그럼 토탈 우리가 뭐요? 1000만 원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토지를 팔고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어때요? 토지와 건물은 유형이 비슷하잖아요. 땅과 건물은 유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묶어서 그냥 뭐 250. 그럼 얘가 250 공제를 받으면 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로면 얘는 25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해주자. 그럼 만약에 얘가 3월 달에 매도를 하고 7월 달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공제해 주자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못 받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양도한 것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방식이 있죠. 공제 방법이 있는데 공제 방식은 일단은 공제 방법은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할 때는 감면소득 금액이 있었을 때는 감면소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A가 있고요. 건물이 B가 있고 건물이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A를 3월 달에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3월 달에. 그 다음에 얘는 5월 달에 매도를 하고 얘는 7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가 농지다 보니까 아까 뭐 농지를 대토하거나 대신 땅으로 다른 땅으로 받거나 농지를 뭐 8년 이상 작용한다거나 그러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대로 250만 원 공제는 연 1회 딱 그해 한 번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토지 A, 건물 B, 건물 C 중에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토지 A, 건물 B, 건물 C 중에서. 그렇죠. 같은 유형일 때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걸 해줄까요? 네. 언뜻 생각하면 교수님 그거야 먼저 판 게 3월 A니까 토지 A 자산 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아닌 자산을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아닌 자산. 그러면 그 아닌 자산 중에서는 먼저 판 거. 그러면 먼저 판 게 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건물 B를 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공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의 소득 금액을 먼저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거주자뿐 아니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도 공제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가 얘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해주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자산과 구입 자산을 구분하여 연 250만 원을 다 공제를 줍니다. 그러면 얘도 250 공제 주고 얘도 250 공제, 토탈 500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장특 공제는 자산별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자산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네. 그러면 장특 공제는 뭐 이 사람이 토지를 3년 보였다, 건물 5년 보였다 다 공제해줘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그룹핑해서 같은 유형을 한 번만 서로 다르면 각각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지분이 있으니까 각각 우리가 해준다, 각각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시 2개입니다. 자, 장특 공제하고 기본 공제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둔 거죠. 자, 이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말씀드린 대로 양도 자산별로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별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기본 공제는 소득별이다. 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소득별은 그룹핑해서 같은 유형은 한 번만 서로 물과 기름 사이인 토지와 주식 얘는 각각 공제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 토지하고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얘는 3년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를 따집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을 안 따져요. 불문입니다. 3년인지 3개월인지 뭐 1년인지 이거 안 따져요. 그 다음에가 등기 여부, 미등기는 둘 다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보유기한, 거주기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관계없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0만 원 공제는 이런 거에 따라 보유기한, 거주기한 안 따지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기본공제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안 따진다. 근데 공제가 안 됐었는데 여기를 따라 쭉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바로 뭡니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네. 비거주자는 우리가 이제 안 되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는 이제 물건별로 얘는 각자가 합니다. 어쨌든 체크해드린 걸 위주로 좀 비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비교해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세율로 갑니다. 자, 이제 세율. 자, 여러분들 가장 머리 아파하는 세율. 어쨌든 반복해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양도소득세 세율은 방금 위에서 구한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이라는 것이죠. 그럼 양도세 세율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구분 기준이 등기 여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되면 이제 세율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한에 따라 달라지고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함께 적용이 됩니다. 얘는 차등 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함께 적용이 돼서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수익 중 큰 것을 비교과세에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해줍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큰 거로 하자. 항상 비교할 땐 당연히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면 일단 표준세율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토지 건물 주택을 제외한, 왜냐하면 이제 주택은 별개세율이 있기 때문에 토지 건물하고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 입주권 및 분양권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순위가 뭐냐면요. 등기냐 아니야. 일단 이게 1순위고 등기가 돼 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고 보유 기간이 길면 세율이 높아지는 구도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등기 양도 제일 높아요. 70%. 그럼 미등기 양도가 되면 얘는 원래 양도 차익이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 공제를 해주고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과표예요. 여기에다가 70%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다? 장특 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 공제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양도 차익이 곧 과표가 되겠죠. 양도 차익이 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되는 형국이 됩니다. 네, 요게 7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양도자산이 됐을 때는 얘는 1년 미만이 되면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가 되면은 6에서 45%의 누진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는 요 기본세율에다 10%를 할증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 할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6에서 우리가 55%의 세율을 적용해 주겠죠. 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안으로 됐는데 개정이 됐어요. 자, 얘는 이제 세율, 누진세율이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 645인데 누진세율 프로테이지는 개정이 된 것이 아닌데 과세표준 구간 범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6에서 최고 45%까지는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 이게 과거에는 1200만 원이었어요. 1200만 원. 이것이 1200만 원. 1200만 원이었는데 1400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00까지는 좀 혜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400 초과 5천만 원 이하, 이게 5천이 아니었었는데 5천까지 늘려준 겁니다. 확장해서 84만 원 플러스 1400 초과 금액에 15%를 붙이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10%를 할증해서 붙이겠다. 이거예요. 할증해서. 그러면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은 10% 할증하면 16에서 55% 되겠죠. 16에서 얘는 55%까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과표의 16에서 최고율 55%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자, 요거 별표시.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주택 및 입주권 주택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일단 미등기도 제일 높아요. 70%. 그 다음에 등기가 되었을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되고요. 2년 이상이 됐을 땐 645의 누진세율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의 분양권도 1년 미만이 되면 70%, 1년 이상이 되면 얘는 60% 됩니다. 네,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70%, 1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땐 60%가 돼요. 예, 그래서 주택 분양권, 주택 및 입주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외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원래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즉 할증 여기 보시면 기본세율의 20% 30% 할증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얘도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도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30%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세를 주자.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애매하죠. 네. 자, 그래서 조정적이 아니었을 때 2년을 보유하면 그냥 기본세율이 되는데 조정적의 2주택자 일단은 20% 할증, 3주택은 30% 할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저 너무나 과징이니까 이거를 좀 유예시켜 주자. 지금 이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4번의 별표시 기타 자산. 여러분들 기타 자산 종류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는데
기타 자산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건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어요 제가. 회중에 비싼 애 무슨 애? 회중에 비싼 애 무슨 애? 특회. 특회를 먹으면 어떨까요? 영 맛있어요. 영. 누구랑 먹어야 돼? 박씨, 이씨, 김씨, 이씨. 그러면 특은 특정 주식, 회는 회원권, 영은 영어권, 이는 이주권. 이주권이라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주권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6에서 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예, 보유 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해준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관계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과 출자 지분은 우리가 건너뛰고, 네. 그 다음에가 신탁 수익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 세율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즉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가 들어가죠. 이랬을 때는 기본세율의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10% 할증 또는 10%면 20% 할증이 될 수가 있겠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비교과에서 해서 큰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방금 여기 위에서의 큰 세액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자, 요 내용도 이거예요, 얘는. 만약에 얘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대지는 지상정 작물이 없는 땅이죠. 비삼 토지죠. 그럼 이 비삼용 토지를 매각했을 때 얘가 뭐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1년 미만일 때는 토지 건물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거든요. 그럼 40%가 적용되면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투기 지정지로 묶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6에서 45%에다가 20% 할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땐 10% 할증. 그러면 얘는 26에서 65%까지 적용이 됩니다. 얘는 26에서 65%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서 얘하고 비교해서 큰 세액을 해주자 이거야. 그럼 얘는 26% 되는 거고 얘가 되면 얘는 65% 되는 거죠. 그럼 65%가 돼. 65%가 얘는 65% 됩니다. 그렇죠? 그럼 65%하고 얘랑 비교해서 큰 걸로 하자. 그럼 얘는 무조건 40%지만 65%는 더 큰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죠. 해석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정지역 외의 비삼용 토지는 10% 할증이 되는 거고 지정지역 내일 때는 20% 할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둘 이상의 양도가 됐을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하느냐. 비교과세 하겠다 이거예요. 비교과세.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큰 거로 가자. 이거예요. 큰 거로 가자. 자, 큰 거로 우리가 해석해서 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보유기간 계산. 그러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단기일 때는 높았고 장기일 때는 좀 낮아졌죠. 누진세율이었으니까.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은 자, 이거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주의라고 써놓으세요. 주의. 원래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율을 상속받아서 양도할 때는 이 보유기간 따질 때 출발점을 어떻게 하겠다?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좀 길어지는 형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과세. 2월 과세는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역 후 5년 이내 양도가 됐을 때, 네,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역 5년 이내 양도됐을 때는 수중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중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해주자.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 증여자가 있고 여기 수중자가 있고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증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양도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말해요. 그래서 수중자에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수중자의 취득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해보자.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를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기간이 좀 길어지는 형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주 뭐 내용들이 뭐 많은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지금 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네. 쭉 넘어가시면은 이제 미등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했었는데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그러면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돈을 주고 받은 거죠. 돈을 주고 받은 거예요. 근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걸 미등기 전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배운 등기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을은 쏙 빠지고 그냥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이런 걸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그러면 미등기 전매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 즉 이거는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넘겼다. 안 하고 넘겼을 때 불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이익은 뭐냐? 일단은 미등기 양도는 등기법을 위반한 거니까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양도세 비과세는 아예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 안 되는 거니까 차익이 곧 과표가 되는 거죠. 얘는 차익이 양도 차익이 곧 과표가 돼요. 과표.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70%를 붙인다. 이거예요. 70%. 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70%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70%. 이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요 4번인데 아무리 미등기일지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뭐였었죠?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을 추계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취득 당시에 항상 기준시가 곱하기 3%, 미등기 0.3% 등을 해주자. 이게 포인트였었죠. 해석이. 그러면 얘는 미등기 원래 등기된 자산은 3%가 되지만 미등기가 됐을 때는 0.3%를 적용해 줍니다. 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준다는 사실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거른 것은, 자, 그러면 기억에 양도소득세 세율은 70%가 된다. 예. 그다음에 장특공제가 안 된다. 그다음에 기본공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되느냐? 요거는 해줘. 요거는 해주겠다는 거죠. 요거는 적용을 해주겠다. 요거는 말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요거는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요거예요. 네. 자,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다음에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미등기. 그러면 얘는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7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우리 기본 1, 2월 갈 때 했습니다만 얘는 말 그대로 미등기 양도를 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얘는 등기 불능적 원인이다. 등기 불능적 원인이니까 우리 등기 불능이라는 건 뭐예요? 등기 이전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건 봐주겠다. 못하는 건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단기 할부 조건입니다. 단기는 안 돼요. 단기하면 틀립니다. 장기 할부다 보니까 아직 할부 대금이 다 못 넘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등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령의 결정. 지금 소송 중이야. 소송이다. 그렇죠? 그럼 소송이 나면 이거는 뭐 등기를 못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농지의 교환 분합. 자,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필 합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농지기 때문에 그렇다. 농지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면 얘는 안 되는데 농지니까 얘는 비과세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즉 등기 불능자산이죠. 등기 불능자산.
네, 등기 불능자산. 이랬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등기를 못 넘겼을 때.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6번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토지구역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가 됐을 때,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효력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등기를 넘깁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미등기 양도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등기 의지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미등기상의 불이익, 요걸 두 가지를 다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 이제 내용 정리 다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고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세율 얘기했었는데 세율 여기다 세율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주택의 세율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주택하고 조합원의 입주권,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몇 프로예요? 70%. 50%죠? 50%. 얘는 몇 프로죠? 70%. 얘도 70%.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입니다. 2년 미만일 때는 어떻게 돼요? 40%죠? 40%. 네. 그 다음에 얘는 60%. 예,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얘는 6에서 45%. 주택하고 입주권도 6에서 45%.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그래도 2년 이상이 돼도 60%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게 분양권이고 주택하고 입주권인데 이 부분을 지금 뭐 인하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입주권은 766 분양권은 76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46 그렇죠? 54645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가 됐을 땐 6에서 45%가 되면은 10% 할증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을 때는 몇 프로 할증? 10% 더 할증 붙어서 20%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두 채 됐을 때는 20% 할증, 그 다음에 세 채가 됐을 때는 30% 할증인데 이 조항이 유보가 됐다. 예, 이게 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는 300 하여튼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하고 입주권, 그다음에 분양권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66, 그다음에 766. 그러나 중간에 또 이 부분이 인하 개정되면 또 다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한 것은 자, 이번 주에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했죠.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원칙은 실거래가 올랐을 땐 추계 방식. 그래서 양도가의 추계 방식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일단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비로 환산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계산 공제가 되는 것인데 이 계산 공제는 항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 미등기 0.3%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해주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적용 대상이 등기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입주권을 말하는데 이제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승계조합은 아니고요. 양도 차익의 매년 2%씩 그러나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보유기한별 4%, 거주기한별 4% 해서 최대 40%씩 최대 80%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산별 공제다. 장기 보유를 채운 자산별 공제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가 소득 금액이 나오면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얘는 소득별이다. 자산별이 아니라.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을 곱하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5%. 그다음에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에서 45%. 하지만 분양권은 1년 미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70%. 1년 이상부터는 다 6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되면 되고, 미등기 양도가 됐을 때는 비과세 감면도 안 되고 공제도 안 된다. 하지만 개성공제는 0.3% 절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등처럼 불가피하게 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이야.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농지의 교환 문화, 농민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교환 문화 등은 이런 경우일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 가장 양도에서 중요한 파트 다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요 특례 조항을 자꾸 내요. 그래서 이 특례 조항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해서 그 다음에가 신고 납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다시 이제 지방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도세를 다음 주 마치고 바로 또 중요한 취득세인 지방세로 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한 주간도 복습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밴드 활동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